안녕하세요. 예, 763쪽 오늘 희곡합니다. 자, 희곡 보시면 희곡이나 한 두 장 넘기면 시나리오 있을 거예요. 희곡이나 시나리오나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인데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무원에 잊을 많으면 됩니다. 여기서 잊을만이라는 개념이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4, 5년에 한 번 정도 희곡 시나리오가 잊을만 한 혹시 나와요.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희곡 시나리오가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글을 주고, 희곡이나 시나리오 글을 주고 내용 파악을 물어봐요. 내용 파악.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고 유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냐면 희곡이나 시나리오 그 지식이죠, 지식. 그거는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없지만 혹시나 해서 하자면 2번에 희곡의 특징이 있죠. 빨간색 밑줄. 이 희곡의 특징이 니은의 제약성 있죠. 제약성만 아시면 되는데요. 제약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 아닌가? 이 A 보면 직접적인 소설과 묘사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직접적인 소설과 묘사가 가능한 게 뭐냐면 소설이야. 그럼 소설과 반대되는 거. 희곡이 뭐냐면 희곡 뭐의 대본이야? 연극의 대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연극의 대본은 직접적인 소설과 묘사가 불가능해. 그 사람 몹시 아팠다, 슬펐다 이렇게 못한다고. 소설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길이 제약이 심하다. 왜? 공연을 해야 되니까요. 뭐에 비해서 시간과 길이 제약이 심하냐면 시나리오에 비해서. 참고로 시나리오는 뒤에 이제 배우는데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대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대본인데 영화는 시간 길이 제약이 상대적으로 연극에 비해서 제약이 덜해. 연극이 더 심해. 무슨 말이냐면 자, 연극에서는 아침에 봄에 무예 연습을 하고 여름, 가을, 겨울까지 무예 연습을 했어. 연극에서는 그걸 표현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가? 근데 영화에서는 봄에 무예를 연습한 장면을 찍고 여름에 또 찍고 겨울에 또 찍어도 돼요.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연극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다. 그냥 효과음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1년 지났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그냥 약속이죠. 그 다음 길이 제약이 있습니다.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은 한계가 있겠죠. 이것도 시간과 똑같은 시간적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1년 내내 뭘 했다 한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만 시나리오는 1년 동안 카메라에 찍으면 되고요. C 보면 공간이나 등장물이 제약이 심하다. 이것도 시나리오에 비해서. 희곡은 교실에 있다가 밖에 시내를 나갔어. 그 장면을 연극할 때는 무대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영화는 실제로 교실 안에서 촬영하고 밖에 나가서 촬영해서 그걸 편집하면 되잖아.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지 않고 시나리오는 희곡은 심하다. 등장인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100대1로 싸웠다. 연극에서는 101명이 나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100대1 정도는 참여해서 찍어버리죠. 그래서 등장인물 제약도 시나리오는 덜하는데 희곡이 심하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럼 넘겨서 724쪽 보면 희곡의 3요소가 있는데 해설, 지문, 대사. 대사에 보면 대사 2번 종류 빨간색 밑줄. 대사의 종류 보면 독백, 대화, 방백이 있어요. 독백은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이고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말. 방백 뜻풀이 보세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는 거 약속하고 그랬어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는 거 약속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하는 말로 마음속으로 한 말 같은 거죠. 마음속으로 한 말을 배우가 말하자고 가만히 있으면 관객이 알아듣지 못하죠. 연극에서. 그냥 마음속에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놈은 항상 주목을 내니까 내가 볼을 내야지.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로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없죠. 말로 했을 때 상대방 배우는 그것을 알아듣는 걸로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약속. 이 약속을 밑에 더 알아듣기 컨벤션 그럽니다. 희곡에서 모든 약속을 컨벤션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 컨벤션 용어도 좀 알아두고. 그 다음 765쪽에
3번 희곡의 구성에 2번 구성 단위에서 3번 구성 단계에 있죠. 그 빨간색 밑줄 치면 소설과 좀 차이점이 있나 보세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제적, 결말이거든. 근데 희곡은 발단, 상승, 정적, 하강, 대건, 대단원 그랬죠. 결말을 뭐라고 한다? 대단원이라고 한다. 이걸 알아두세요. 결말을 대단원이라고 하구나. 그래서 어법에서도 대단원 그러면 결말이야. 그러면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라고 해야지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하면 틀린 말이죠. 대단원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66쪽에 보시면 한가운데 창작 목적에 따른 갈래에서 2번 레제 드라마 빨간색 밑줄. 레제 드라마가 뭐냐면 원래 희곡은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을 희곡 그러는데 레제 드라마는 연극이 아니고 그냥 읽는 목적으로 이런 읽기에 쓰인 목적이 희곡이 있는데 이걸 뭐라 한다? 레제 드라마를 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60쪽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시나리오는 자 희곡은 연극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대본인데 차이가 뭐냐면 카메라를 동원하는 거죠.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것 이것을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구성의 사유소가 있는데 해설 지문 대사 있죠. 이거는 희곡의 사유소야. 희곡의 사유소에다가 장면 번호라 씬넘버라고 하는 장면 번호가 들어간다. 이게 시나리오다. 카메라 찍기 때문에 장면 번호가 있죠. 시나리오 갈래 3번 밑줄 레제 시나리오 똑같이 레제 드라마 레제 시나리오. 5번에 시나리오 특수용어 있죠. 이거는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전에 막 십몇 년 전 공무원 시험에는 나왔다고 그래요. 한 20년 전에는. 알겠죠? 근데 지금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희곡이 나오면 이런 작품이 나올 거다 해서 모아놓은 작품들이 뒤에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5개 희곡 시나리오가 있잖아. 이것은 당연히 내용을 알겠거니 하고 내버리거든요. 나머지 희곡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러면 읽고 풀어야 돼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영화 드라마, 영화 대본의 시나리오 중에 왕이 된 남자 광희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러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한석규 주라는 거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를 안 봤다 손 치더라도 봤으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이고 안 봤다 손 치더라도 읽고 풀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거 낸다 그러면 이 5작품 외에는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곡 시나리오는 이 5작품만 줄거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넘겨서 782쪽. 자, 수필이 있는데요. 수필을 보시면 수필 한자를 보면 따를 수자 부필자거든. 북강어대로 따라 쓰는 것을 수필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자유롭게 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수필의 2번 특징에서 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8번 가장 개성적인 글 밑줄. 수필이 가장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수필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필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수필을 출제했을 때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는 게 나온다 그러면 5작품 있죠. 6개 있네. 뒤에 7개. 요 작품만 하시면 돼요. 뒤에 8개 나와 있잖아요. 하고 이게 아닌 게 나오면 그냥 읽고 풀면 돼요. 근데 요 8개는 유명한 수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수필이고 나왔던 게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줄거리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주제 정도는 알아두시고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읽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수필, 희곡, 소설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배웠던 거 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냥 읽고 풀면 돼요. 읽고 풀면 돼요. 가령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필이 나왔는데요. 수필이 나왔는데 그냥 쉬워. 화자가 자기 딸아이가 학예회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한다 그래. 그래서 꽃다발 두고 갔어. 내 딸아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 그런 순간에 공연이 끝나고 딸아이가 허겁지겁 달려 엄마 나 하는 거 봤으라고 물어봤어.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읽으면 돼. 이렇게요? 근데 생각도 잘 안 나. 누군지 몰라가지고
우리 딸이 어디 있었더라? 잘 못 봤어, 안 보였어. 그랬더니 딸이 다행이다 한 거야. 왜? 자기가 실수했는데 이게 엄마가 알았을까 뭐 걱정 엄청 했대. 실수한 걸 안 봤으니까 참 다행이다 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딸의 역할이 플립 6번째야. 근데 플립이 7명이 나란히 앉아있고 얼굴도 안 보여. 플립 가려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살짝 움직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풀이 살짝 비틀어준 거야. 그걸 엄마가 봤을까 봐 엄청 가슴 조마조마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내 딸아이만 얼굴을 보고 오려고 난리 쳤는데 딸아이는 최선을 다한 거지.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거. 그런 거 맞아요? 아니죠. 남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맞아요? 이것도 아니죠. 답은 뭐였냐면 크든 작든 간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쭉 넘겨서 806쪽 개화기 문학 현대문학사가 나오는데요. 이 현대문학사에서 1번 개화기 문학이 있고 2장 넘기면 810쪽 1910년대 문학이 있고 한 장 넘기면 812쪽 20년대 문학이 있고 816쪽 30년대 문학이 있고 2장 넘기면 821쪽 해방 이후 문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중 1920년대 우리나라 1920년대 문학 특징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적지는 마세요. 말 딱 끝나면 적든지. 봐봐. 20년대 문학 특징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럼 답은 30년대 문학이거나 개화기 문학입니다. 또는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답은 20년대 문학이거나 개화기 문학입니다. 그럼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년대 문학 특징만 외우셔야 되고 30년대 문학 특징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 20년대 문학을 하루에 공부하고 끝냅니다. 절대 30년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지나서 30년대 특징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20년대 특징을 물어봤다. 그러면 답은 30년대 특징이거든? 아닌 걸 찾으면 그러면 같은 날 공부하지 않은 게 답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일행직에 낸 역사가 없습니다. 어디만 내느냐? 경찰직, 그 다음 서울시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청주행정고시 학원 학생들은 경찰직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반에. 그리고 서울시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행정직 기준, 서울시 행정직 문제가 없어졌죠. 간혹 서울시가 기술직 볼 때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반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파트는 서울시 문제하고 경찰직 문제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단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20년 문학지 아니고 이걸 물어보면 이게 안 나온다는 것이지 20년에 나온 소설이 시가 있어. 한용운의 이민춘물이라든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국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문학 특징을 문학사를 물어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소설의 제목과 줄거리 나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자, 840쪽 고전문법입니다. 자, 840쪽 고전문법이 이 파트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이 다른 공무원 강사들의 책은 고전문법을 일본 현대문법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놨어. 근데 모든 강사 중에 제 책만 이 현대문법, 고전문법을 구분해놓고 고전문법을 이거 맨 뒤로 집어넣습니다. 맨 뒤로 집어넣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현대문법이 완벽히 끝나야 고전문법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면 문법만 하고 문학표만 안 하거든요. 수업을. 안 듣다 보니까 1권 끝나면 2권 책 던져버리고 그냥 안 듣습니다. 그래서
2권 뒤에 마지막 줄에 이걸 집어넣어서 끝까지 이거까지 수업을 들으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알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고정법이 중요합니다. 고정법은 한 5, 6년 전만 해도 안 냈습니다. 근데 5, 6년 전부터 일행직, 경찰은 기본이고요. 소방직도 기본이고 군무원은 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무원이나 경찰직 이런 데만 냈다가 소방직, 일행직까지 퍼져가지고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근데 고정법 자체를 하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한 번씩 어떤 내용 한번 봅시다. 840쪽. 이 고정법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책이 이제 심화 내용 책이잖아요.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숙제를 내줄게요.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잖아.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 한 주에서 2주 남았는데, 뒤에 있는 고전문학을 다 못해줘. 작품 분석을. 아까 시, 소설을 다 작품 분석 못해준 것처럼, 시간상.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을 했죠. 다 못해준다고. 그래서 장르별로. 고대가요 한 작품, 향가 한 작품, 고려가요 한 작품, 시조 한 작품, 가사 한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소개를 하고 그 장르별로 한 작품씩 소개를 작품 분석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데 오늘 집에 가면 또는 점심시간이라도 보다가 뭐 하시냐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거 좀 어려웠다 라고 싶으면 그거를 체크해놨다가 선생님 이 작품 분석을 해주세요 하면 더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그게 작품의 개수 상관없이. 알겠죠? 그래서 해줄 테니까 이런 작품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면 해주겠다. 지난번에 뭐 속담처럼 알겠죠? 필요한 거 지목하시면 해주겠다. 근데 지목을 하지 않으면 그 장르별로 맨 처음에 나온 작품 하나씩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쪽입니다. 표기변화. 1번 우리말의 표기변화 봅시다. 삼국시대. 자, 우리말의 표기변화이 뭔 말이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훈민정음으로 적을 수는 있었겠지. 근데 훈민정음이 즉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적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한자로 아버지를 적을 수는 없었잖아. 적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겠지. 물론 삼국시대 한자가 들어오는데 삼국시대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음성어는 있었겠죠. 그런데 대신 뭐가 없어? 적을 문자가 없던 거죠. 그러면 삼국시대 왜 한자가 수입이 되느냐? 글자, 문자의 필요성 때문이죠. 왜? 전쟁을 했어. 응? 그러면 이 땅이 누구 땅이다 라는 것을 서류로 남겨놔야죠. 한자가 필요하지. 글자가 필요하지. 그리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그러면 왕만 글자를 하면 될 텐데 일반인 사이에서도 논밭을 사고 팔았어. 그러면 증거로 문서로 남겨놔야지. 그 글자가 필요해. 그러면 삼국시대의 글자는 뭐만 필요하냐면 이 땅이 누구 땅이다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땅 이름과 사람 이름만이 처음에 나온 문자입니다. 땅 이름과 사람 이름, 인명과 지명을 한자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삼국시대 한자 표기 보세요. 1번 한자 차용 단계. 거기 예문이 삼국사기에 실제로 있는 예문인데 손하고 금천 백성군 사산이냐 그랬거든요. 보시면 소나훅은 금천 백성군 사산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훅은 뭐라고 돼? 금천. 소나훅은 금천이라고 돼. 근데 이것은 백성군 사산인 백성군에 있는 군 사산 사람이다 그 말이야. 사산 사람이다 그 말이면 소나훅은 금천이라는 게 지명이라는 거야, 인명이라는 거야. 그렇죠, 인명이라는 거죠.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람 이름이 2개 있다는 거야, 1개 있다는 거야. 당시 사람 이름은 아니죠. 사람 이름은 1개야. 사람 이름은 1개인데 소나훅은 금천이라고 적은다고. 소나훅은 금천이라고 적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1개인데 적는 표기 방법이 몇 개야?
두 가지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된가요? 사람 이름은 하나인데 적는 방법이 두 개였다. 그러면 이게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백성군 사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도 적고 혹은 이렇게도 적는다 그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적는다.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이거 한자가 어렵지 않죠? 어디 지명이야? 대전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자, 이 지명의 표기가 실제로 두 개입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에는 지명 표기가 두 개인데 이거는 무슨 자냐면 큰 대자고 이거는 밭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전의 지명 표기가 두 개, 지금도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지명, 이런 지명을 이렇게 읽는 지명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읽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표기를 두 가지 표기를 다 씁니다. 이 크다란 말이 옛날에 하다가 크다 뜻이에요. 하다가 그러면 큰 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이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 큰 국립대학교가 한밭대학교가 있고 역시 옆에 있는 사립이지만 대전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한밭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밭은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고 대전은 또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뜻 다른 말로 훈 그래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소리 다른 말로 그래요. 뜻 소리 훈 그럽니다. 그러면 자 백성고 사산 사람 이름을 삼국시대에 이렇게도 적었고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하나의 지명을 이렇게도 적고 이렇게도 적은 것처럼 하나의 사람 이름을 이렇게도 적고 이렇게도 적었는데 이거는 무슨 자냐면 이거는 실소자입니다. 이거는 어찌 나자고요. 이거는 쇠금자고 이거는 내천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적고 이렇게도 적었는데 이 두 표기 방법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면 사람 이름은 하나인데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같은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 소리가 비슷해짐을 착안한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당시에 봐봐. 여기가 만약에 백제야. 여기가 만약에 백제면 지금 삼국시대 백제 시대에 오늘부로 한자가 들어왔어. 오늘부로 한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름을 한자로 적으려고 해. 그러면 지금 백제 시대 여러분들 백제 사람이야? 백제 사람인데 오늘 한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여러분들 백성 사람들의 이름이 한자로 지어졌을까? 순우리말로 지어졌을까? 이름이. 그렇죠. 순우리말로 지어졌겠지.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자가 들어와서 오늘 한자로 적겠대. 근데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름을 한자로 옮겨 적는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왜? 음이 안 맞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름 우리말로 소나 아니면 쇠네 아니면 쇠나 아니면 소네 대충 그런 비슷한 발음이었을 것이라는 걸 추측이 가능하죠. 이해된가요?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 때는 음을 빌려서 적은 거야? 뜻을 빌려 적은 거야? 음을 빌려 적었다고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음차 표기. 그러면 읽을 때는 우리가 음독으로 읽어야 돼. 그래야 손화로 읽죠. 반면에 얘는 뭐를 붙였어요? 훈을 빌렸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훈차 표기. 그럼 우리 읽을 때는 세대로 읽어야 되죠. 뭘로 읽는 거야? 훈독으로 읽습니다. 훈차는 훈을 빌렸고 훈독은 우리는 훈으로 읽어야지만이 얘를 세대라고 읽어야 손하고 소리가 비슷해져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된가요? 지금도 이런 표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참 진짜고 이거 뭐냐면 이슬 로자입니다. 얘를 훈독을 하면 뭐야? 훈독을 하면 참이슬 하면 이 회사에 맞는 대표적인 소주 이름이고요. 그죠? 음독을 하면 뭐야? 진로 하면 참이슬을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알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 회사 이름과 대표 상품 이름이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전 같은 데는 더 많더라고. 학교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청주원대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명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대전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전 가면 내가 이제 대전에서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시험 보면 나도 이제 고까지 지방 시험 볼 때 대전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데 대전 시험 보면 한 번에 시험 보는 장소가 이 학교 이름이 글꽃중학교가 있어요. 대전은 글꽃중학교 들어본 사람 모르죠. 설명이 불가능. 그랬다고. 그래서 흠독과 운독이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표기하시면 알면 됩니다. 혹시 이 소나 금천에서 흠독, 운독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다고 물어보세요. 나머지가 다 배웠어요. 교과과정에 나온 겁니다. 안 배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잤어요. 알겠죠? 다만 지금 이걸 왜 하는지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의 어디 학교를 다녀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한 사람들은 학교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사람 그랬지 하고 새록새록 귀에 떠오르는 거고 안 배웠던 사람은 거짓말이고 보는 거죠.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다 배웠던 내용들은 공무원 시험에 그대로 냅니다. 그렇죠? 결국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뽑겠다는 뜻이에요. 공무원 시험 그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봅시다. 2번입니다. 우리말과 한자의 경쟁인데 영동군, 본, 길동군, 경동왕, 계명, 금인지 그러는데요. 자 봅시다. 영동군이 있고 본, 길동군, 경동왕, 계명, 금인지 그러는데요. 영동군이라는 군은 본래 길동군이었다 그 말이에요.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 본 길동군. 영동군, 본 길동군.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었는데 경동왕, 계명. 경동왕이 야 바꿔. 영동으로. 금인지 지금까지 이랬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지명이 바뀐 것은 몇 년 동안 걸치다가 몇 시간 걸치다가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니고 왕이 한순간에 바꾸라고 바꾼 겁니다. 지명 표기는 그랬구나. 봅시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겠죠. 이해돼요? 자, 요거는 무슨 영자냐면 길영자입니다. 요거는 길할 길자인데 길하다 그 말이에요. 운수 대길할 때. 길하다 그 말은 좋다 이 말이거든요. 좋을 길자입니다. 그러면 역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 같게 되죠.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실제로 이 길동군, 영동군은 하천이 이렇게 있어. 하천이 있으면 이 하천을 따라서 쭉 발달해 있는 마을이 발달하는 이런 마을입니다. 길쭉한. 그러니까 길쭉한 마을, 동네야. 그래서 길쭉한 동네라 한자가 없던 시대야. 그러면 길쭉한 동네니까 길동, 김동 이렇게 불렀던 거야. 길쭉한 동네니까 길동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길쭉한 동네니까 길동이라고 한자가 들어왔거든? 한자 들어보니까 길동 이렇게 적었어. 길쭉한 동네니까 길동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자가 보편화되면서 경동에 봤을 때 길동하면 어떤 동네 것을 오해받아? 좋은 동네로 오해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경동왕이 좋은 동네가 아니고 길쭉한 동네니까 길영자에서 영동이라고 바꿔야지 길쭉한 동네인지 알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동은 음을 빌린 거야, 훈을 빌린 거야? 그렇죠. 음을 빌린 거죠.
요는 음차. 그럼 우리는 뭘로 읽어야 돼? 길동으로 읽어야 되니까. 음독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이 용동은 음을 빌렸어, 훈을 빌렸어? 훈을 빌렸죠. 훈차표기입니다. 그럼 뭘로 읽어야 돼? 훈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시험에 뭐만 나오냐면 이거만 하시면 돼요. 소나는 음차표기, 금천은 훈차표기, 영동은 훈차표기, 길동은 음차표기. 그래서 같은 것끼리 연결하면 소나하고 길동이 같은 표기고요. 알겠죠? 그 다음 금천과 영동이 같은 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뭐만 알면 돼? 음을 빌린 건지 훈을 빌린 건지만 아시면 돼요. 즉 음차인지 훈차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은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외우시면 됩니다. 2번 신라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좀 어렵죠, 한자가. 한자 다 할 필요 없이 요거 4글자 하면 돼. 하나, 둘, 셋, 4개만 하면 돼요. 4개만 하면 된다고. 알겠죠? 만약에 이거를 청주라고 읽었다. 그러면 음독이야, 훈독이야? 음독이겠지. 요거를 만약에 훈독을 한다면 이거는 음독이고요. 훈독을 한다면 굳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맑은 고을이니까 막 고을 이 정도? 그러면 여기 줄인다면 뭐 이 정도? 그러면 아마 내 추측입니다. 청주의 어떤 지명에 이런 비슷한 지명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찾아보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고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고을은 또는 막마을 근다든가, 그죠? 막골마을 근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얘네들을 훈독으로 읽은 거고,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음독으로 읽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훈독으로, 지금은 다 뭘로 바뀌었어? 지금은 이렇게 쓰면 청주를 한자로 써주지 않으면 깨끗한 맑은 동네라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한자로 써주지 않으면. 한자로 써주지 않으면. 다 뭘로 바꾼 거야? 훈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자로 안 써주면 어떤 뜻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마을이. 알겠죠?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할 텐데 다시 정리하면 요 4개, 소나 금천에서 소나는 음차표기다, 금천은 훈차표기다, 영동이 훈차표기고 길동이 음차표기다. 요 4개는 잘 된다 외우다시피 하시면 돼요. 요 4개 혹시 질문? 지금?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표기가 길동일까요, 영동일까요? 영동이죠. 지금 표 영동이지. 그럼 영동인데 영동을 읽어야 돼, 길동이라 읽어야 돼? 뜻을 유추하려면. 길동이라 읽어야 원래 뜻을 유추할 수 있지. 이해돼요? 지금은 다 훈차 표기로 바뀌어 본 거야. 훈차 표기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음으로만 읽으니까 그 마을이 어떠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봐봐. 훈차 표기로 다 바뀌어버렸어. 바뀐 것을 우리가 음으로 읽잖아. 그러니까 그 마을의 뜻을 모른다고. 뭔 뜻인지 모르고 음만 읽고 있다고. 그럼 여기가 사창사글인데 사창을 한자로 써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왜? 훈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창사글이 이 버스 타면 다행히 버스 정류가 한자로 써져가지고 다행히 알았는데요. 한자로 써지니까 사는 사령부, 창은 창고라 뜻이더만. 그럼 이 사창사거리는 어떤 사령부의 창고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는 됩니다. 이해돼요? 그 사령부가 어떤 큰 단체인지 작은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사령부에 창고가 있던 자리다 해서 사창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창을 뜻을 쏘지라면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4가지 창고인지 넉사인지 어떻게 알아? 죽는 창고인지 죽을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은 한자로 써주고, 지하철 여기 이름 다 한자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훈차표가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명이
어쩐다? 한자로 써주지 않으면 뜻을 유추할 수 없는 것은 훈차표기였기 때문에 훈차표기를 지금 뭘로 읽으니까 음으로만 읽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답변됐어요? 또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정리합시다. 우리말과 한자 경쟁 그랬지 질문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우리말식 표기야? 영동이 우리말식 표기야? 길동이 우리말식 표기야? 그렇죠. 얘가 길동이 우리말식 표기지. 그러면 한자어식 표기는 뭐야? 얘가 지금 한자어식 표기지. 그러면 지금도 우리말식 표기야? 한자어식 표기야? 한자어식 표기지. 그러면 제목이 뭐야? 우리말과 한자의 경쟁이지. 누가 살아남은 거야? 한자가 살아남아가지고 한자어식 표기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쉬었다가 실라시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